글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아직 닿지 못한 인생의 기슭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원작을 한국적 배경과 정서로 각색한 것입니다. 남편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신점 젠잔을 보시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다. 그러고는 부적 하나를 주시며 절대 몸에서 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나는 그 말을 따랐고 그 후 일어난 한 사건에 말문이 막혔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큰일을 피했어요. 미니야, 선크림은 챙겼어? 수영복 하나 더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강태윤이 드레스룸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그의 손에는 우리가 새로 산 커플 밀짚 모자가 들려 있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도련님, 벌써 3번이나 확인했잖아요. 제주도가 무슨 무인도도 아니고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서 사도 돼요. 강태윤이 성큼성큼 다가와 나를 품에 꼭 안았다. 그의 몸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우디 계열 향수 냄새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첫 신혼여행이잖아. 당연히 완벽해야지. 그가 내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따뜻한 숨결에 귓불이 간지러웠다. 내일이면 우리는 꿈에 그리던 그 섬으로 날아가 2주간의 신혼여행을 시작한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나와 강태윤은 여전히 불타는 연인 같았다. 매일같이 할 말이 넘쳐났고 친구들은 모두 우리를 천생연분이라며 부러워했다. 달콤함에 젖어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강태윤이 나를 놓아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어머니 이란주 여사가 서 계셨다. 손에는 늘 지니고 다니시는 온갖 무속 도구가 든 천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엄마, 어쩐 일이야? 미리 연락도 없이. 어머니는 곧장 안으로 들어오셨다. 바닥에 열린 채 놓인 캐리어를 훑어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어젯밤에 점을 쳤는데 괴가 영 좋지 않더구나. 너희를 위해 다시 한번 봐주려고 왔다. 나는 순간 머리가 아파왔다. 어머니는 대대로 무속인의 피를 이어받은 분으로 어릴 적부터 나는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사주나 신점을 봐주는 것을 보고 자랐다. 소름 끼치게 잘 맞았지만 고등 교육을 받은 나에게 그것은 통계학과 심리학이 결합된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다. 강태윤이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아직 짐도 다 못 샀어요. 출발하니까 더더욱 점을 봐야 하는 게다.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가방에서 노쇠 방울과 쌀 한 줌을 꺼내셨다. 미니야, 앉아라. 어머니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 테이블 옆에 앉았다. 강태윤은 내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불쾌감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잠시 무언가 주문을 외우시더니 테이블 위에 쌀을 흩뿌렸다. 1번, 2번, 3번. 쌀알이 흩어질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흩뿌린 쌀알이 모두 불길한 형상을 이루자 어머니는 내 손을 확 붙잡으셨다. 대흉다숑의 괴다. 가는 길에 큰 애군이 끼었어. 나는 난처한 표정으로 강태윤을 쳐다봤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어머님, 그저 확률의 문제일 뿐입니다. 3번이나 똑같은 괴가 나왔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미니야, 너희 반드시 여행을 미뤄야 한다. 적어도 일주일은. 내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던 찰나 강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비행기 표랑 호텔은 이미 다 예약했고 휴가도 전부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하죠. 저희가 그곳에 가서 2배로 조심하고 매일 안부 전화 드릴게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어머니는 강태윤을 몇 초간 뚫어지게 보시더니 갑자기 나를 향해 돌아섰다. 미니야, 나 좀 보자. 어머니는 나를 침실로 끌고 가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부적 주머니를 꺼내셨다. 위에는 정교한 태극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이걸 몸에 지니고 있거라. 어머니는 부적을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절대 떼면 안 된다. 씻을 때나 잘 때도 무조건 지니고 있어야 해. 나는 손안의 촌스러운 부적을 보며 난감해했다. 엄마,
제 나이가 몇인데 엄마 말 들어. 어머니는 드물게 엄한 목소리를 내셨다. 그 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점괘를 보니 누군가 너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무튼 이걸 지니고 있으면 괜찮을 게다. 거의 울먹이는 어머니를 보니 나는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부적을 캐리어 안주머니에 넣었다. 알았어, 엄마. 꼭 가지고 다닐게. 걱정 마. 어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나를 한번 꼭 안아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셨다. 밤에 짐을 정리할 때 강태윤이 그 부적을 들고 살펴보았다. 오늘 어머님 좀 심하셨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우리가 결혼한 후에 점점 더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변명하려던 찰나 그는 부적을 캐리어에 툭 던져 넣었다. 캐캐묵은 미신이지. 그래도 장모님 성이니까 잔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가지고 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이유 모를 불안감이 싹 텄다. 어머니는 대웅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분이 아니었고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신 적도 없었다. 잠들기 전 나는 귀신에 홀린 듯 캐리어에서 부적을 꺼내 평소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의 비밀 주머니에 넣었다. 혹시 모르니까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일주일 후 내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비행기 엔진의 굉음 속에서 나는 창가에 기댔다. 발 아래로 구름이 눈처럼 펼쳐져 있었다. 옆자리에 강태윤은 태블릿 PC로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하면 일단 좀 쉬고 오후에는 해변에 산책하러 가자. 그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눈가에 매력적인 주름이 잡혔다. 오션뷰 스위트로 예약했어. 테라스에서 바로 바다가 보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심코 내 작은 가방을 만졌다. 어머니가 억지로 쥐어준 부적이 그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강태윤의 시선이 내 손을 따라 움직였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다. 어머님이 주신 거 정말로 가지고 왔네. 그의 말투에는 알아채기 힘든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약간 뜨끔했다. 그냥 장식품이라고 생각하려고.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강태윤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결혼 반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미니야, 우리가 결혼했으니 이제 우리만의 가정을 꾸리는데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어머님은 가끔 과보호를 하시는 것 같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강태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적은 없었다. 석 달 전 결혼식에서만 해도 그는 어머니를 다정하게 껴안으며 평생 나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었다. 우리 엄마는 그냥 나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혼자서 날 키우셨으니까 좀 과하게 챙기시는 면이 있어. 강태윤이 내 손을 놓고 좌석의 등을 기댔다. 난 그냥 우리 삶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는 눈을 감으며 대화가 끝났음을 알렸다. 좀 자. 아직 1시간이나 남았어. 나는 그의 뚜렷한 옆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낯선 감정을 느꼈다. 기내 에어컨 바람에 팔이 시려와 나는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끌어안았다. 제주국제공항에 내리자 후텁지근한 열기가 훅 끼쳐왔다. 강태윤의 기분은 기온과 함께 상승한 듯했다. 그는 신이 나서 내 손을 끌고 렌터카를 찾았고 우리를 마중 나온 호텔 직원과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송민희 씨, 제주도는 처음이신가요? 렌터카 직원이 물었다. 내가 대답하려는 순간 강태윤이 말을 가로챘다. 저희 신혼여행이에요. 당연히 최고의 장소를 골라야죠.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둘러졌다. 평소보다 힘이 더 들어간 것 같았다. 리조트로 가는 길, 차창 너머로 보이는 제주의 바다는 마치 녹아내린 사파이어처럼 푸르렀다. 현무암 해안선이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태윤은 카메라를 들고 연신 사진을 찍었지만 자꾸만 무심코 렌즈를 나에게, 정확히는 내 가슴 쪽으로 향했다. 스위트룸에 들어서고 나서야 나는 그가 무엇을 찍으려 했는지 깨달았다. 자기야, 어머님이 주신 부적목에 걸어봐. 강태윤이 뒤에서 나를 껴안으며 턱을 내 어깨에 기댔다. 사진 몇 장 찍어서 보내드리자.
그래야 안심하시지. 나는 놀라서 그를 돌아봤다. 전에는 싫어했잖아. 생각이 바뀌었어. 그가 웃으며 내 말을 끊었다. 어른들 기쁘게 해드리는 셈치지. 뭐, 그는 내 가방에서 부적을 꺼내 직접 내 목에 걸어주었다. 붉은색이 자기 피부톤이랑 잘 어울리네. 부적이 가슴에 닿자 기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금속이 아닌 다른 온도를 가진 것 같았다. 강태윤이 몇 걸음 뒤로 물러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더니 가까이 다가와 확인하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아니야. 그는 금세 미소를 되찾았다. 빛이 좀 어둡네. 해변으로 가자. 해질녘에 찍으면 훨씬 예쁠 거야. 오후 4시의 해변은 햇살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강태윤은 나를 얕은 물가로 이끌며 장난을 쳤고 틈만 나면 내 뺨에 입을 맞췄다. 평소보다 훨씬 더 다정한 모습이었다.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인 미소를 보냈다. 누가 봐도 꿀 떨어지는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음료수 좀 가져올게. 뭐 마실래? 강태윤이 물었다. 한라봉 에이드, 고마워. 나는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 서서 부드럽게 밀려오는 파도를 즐겼다. 강태윤이 떠난 후 나는 가슴에 걸린 부적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의 엄한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그것을 막 벗으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며 몸 전체가 뒤로 넘어졌다. 짭짤한 바닷물이 순간 코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허우적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오른쪽 발목이 무언가에 단단히 감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황한 나는 미친 듯이 발길질을 했다. 그때 물속에서 부적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경보음처럼. 숨이 막히기 직전 발을 감고 있던 것이 갑자기 풀렸다. 나는 물 위로 확 솟구쳐 오르며 격렬하게 기침을 했다. 미니야. 멀리서 강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손에 든 음료수 컵을 내던지고 바다로 뛰어들어와 나를 꼭 안았다. 무슨 일이야? 발목이 뭐에 감겼었어? 나는 헐떡이며 말했다. 고개를 숙여 오른쪽 발목을 보니 아무런 상처나 흔적이 없었다. 강태윤이 굳은 얼굴로 내 발목을 살폈다. 아마 해초였나 봐. 그는 흠뻑 젖은 부적을 벗겨냈다. 이거 말려야겠네. 내가 가지고 있을게.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후 강태윤은 내가 먼저 샤워하고 몸을 녹여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는 테라스에 남아 젖은 옷들을 정리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씻어내렸지만 그 알 수 없는 불안감까지 씻어내지는 못했다. 물속에서 부적이 진동했던 것은 너무나 생생해서 환각일 리가 없었다. 저녁 식사 때 강태윤은 유난히 말이 없었다. 그는 틈틈이 내 목을 쳐다봤다. 그곳에는 이미 부적이 없었다. 부적은? 내가 물었다. 욕실에 널어놨어. 아직 다 안 말랐더라. 그는 접시 위에 흑돼지 구이를 썰었다. 나이프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내일 다시 차. 한밤중에 나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옆자리에 강태윤이 보이지 않았다. 침대 시트에는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테라스에서 나지막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처리했어. 부적은 태웠고 내일 계속 진행할 수 있어. 강태윤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들려왔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였다. 그 억양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했다. 평소에 다정한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바닥이 삐걱하는 소리를 냈다. 테라스 문이 벌컥 열렸다. 강태윤이 그곳에 서 있었다. 달빛이 그의 윤곽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깼어?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온화함을 되찾았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방금 전화 한 통 받았어. 나는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쳐다봤다. 이렇게 늦게? 시차도 없는데. 그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얼른 들어가서 자. 내일 우리 잠수함 타러 가야지. 침대로 돌아왔지만 강태윤은 금세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
뇌리에는 그 낯선 언어와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차가운 음성이 계속 맴돌았다. 부적은 어디로 갔을까? 그는 대체 무엇을 태웠다는 걸까? 왜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조금도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내 옆에 잠들어 있는 이 남자가 과연 내가 알던 그 강태윤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침대 위로 쏟아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옆에 누운 강태윤을 보았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속눈썹이 뺨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어 마치 좋은 꿈을 꾸는 듯했다. 이 익숙한 얼굴을 보니 어젯밤 낯선 언어로 차갑게 말하던 남자는 그저 내 환각이었던 것 같았다. 나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늘 알고 있었지만 확인해 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화면 잠금을 해제하자 최근 통화 기록이 텅 비어 있었다. 깼어? 강태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손을 떨었고 휴대폰이 카펫 위로 떨어졌다. 그가 웃으며 휴대폰을 주었다. 못 찾았어? 나 감시하는 거야?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화면을 훑었다. 아, 시간 보려고. 내 휴대폰은 충전 중이라서. 내 스스로도 얼굴이 붉어질 만큼 어설픈 변명이었다. 강태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직 7시야. 좀 더 자. 10시에 바다로 나갈 거니까 스노클링 최고의 강사로 예약해뒀어. 아침 식사는 빌라 테라스에서 했다. 푸른 바다가 손에 닿을 듯 가까웠지만 나는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강태윤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이메일에 답장을 했다. 미간이 굳어 있었다. 회사 일이야? 내가 물었다. 응.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겼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그래도 걱정 마. 내가 처리할 수 있어. 그는 빠르게 몇 자를 더 치고는 화면을 잠그며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오늘은 오직 우리 둘만의 날이야. 그 미소는 한때 내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이제는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가 화면을 잠그기 직전 화면에 채팅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대사 따시께서 의식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다. 바다로 나가기 전 강태윤은 욕실에서 다 마른 부적을 가져왔다. 이것 차. 어머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그는 직접 내 목에 걸어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목덜미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 보트가 우리를 스노클링 장소로 데려갔다. 강태윤은 강사와 영어로 즐겁게 대화하며 자꾸만 먼 곳의 어떤 방향을 가리켰다. 강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불안한 것이 있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오늘 조류가 좀 변덕스러워서 더 안전하면서도 똑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 준대. 강태윤이 내게 선크림을 건넸다. 등에 발라줄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혼자 선크림을 발랐다. 하지만 시선은 무심코 강태윤을 쫓았다. 그는 뱃머리에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그의 셔츠 자락을 날리자 허리에 있는 작은 문신이 드러났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부호였다. 마치 여러 한자를 뒤틀어 합쳐놓은 듯한 모양이었다. 물에 들어가기 전 강사는 장비 사용법과 안전수신호를 자세히 설명했다. 강태윤은 매우 진지하게 들으며 때때로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다. 처음 스노클링을 하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능숙했다. 전에 잠수해 본 적 있어? 나는 호흡기를 문 채 웅얼거리며 물었다. 강태윤이 내 물안경을 조절해 주었다. 대학 때 몇 번 해봤어. 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긴장 풀고 나만 따라와. 바닷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다. 형형색색의 물고기 떼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고 산호는 마치 물속의 정원 같았다. 강태윤은 내 앞에서 헤엄치며 때때로 뒤를 돌아 내 위치를 확인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그는 나를 더 깊고 어두운 수역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난파선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강사와 다른 관광객들의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나는 문득 반경 수십 미터 안에 우리 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내 호흡기가 갑자기 막혔다.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것이다. 나는 당황해서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강태윤이 어느새 내 등 뒤로 돌아와 양손으로 내 어깨를 꽉 누르고 있었다. 그가 나를 아래로 누르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바로 그 순간 가슴의 부적이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뜨거운 기운이 피부에 닿은 금속 표면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강태윤은 마치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손을 확 댔다. 나는 그 틈을 탐을 위로 솟구쳐 올라 호흡기를 벗어 던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미니야, 강태윤이 바로 뒤따라 물 위로 올라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야? 호흡기가 막혔어. 나는 헐떡이며 그의 눈을 참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했다. 너 왜 날 눌렀어? 뭐라고? 강태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난 널 도우려고 했어. 네가 갑자기 발버둥 치길래 산호에 부딪힐까봐. 그는 자신의 물안경을 벗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다. 세상에, 내가 널 해치려 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 내 오해였을지도 모른다. 물속에서는 시야가 왜곡되고 공포에 질리면 착각하기 쉬우니까. 리조트로 돌아오는 보트 위에서 강태윤은 계속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는 자책하며 말했다. 널 그런 공포에 빠뜨리다니.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결혼 반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한때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던 이 행동이 이제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의도를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다. 호텔에 돌아오자 강태윤은 내가 스파를 받으며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나는 업무 이메일 좀 처리하고 있을게. 저녁에 해산물 파티하러 가자.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비즈니스 센터로 향했다. 나는 욕실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다. 엄마, 그 부적, 오늘 물속에서 엄청 심하게 떨렸어.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무슨 일 있었니? 부적은 지금 어떤 상태야? 나는 물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과 부적의 반응을 설명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또박또박 말씀하셨다. 미니야, 당장 돌아오너라. 부적의 효력이 깨졌다. 너 지금 아주 위험해. 무슨 효력?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 부적 안에는 주사로 쓴 부적이 들어있다. 큰 재앙을 3번 막아줄 수 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그 효력이 깨졌다는 건 누군가 고의로 해를 가했다는 뜻이야. 태윤이, 그 애가, 똑똑. 갑자기 욕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강태윤의 목소리였다. 미니야, 누구랑 통화해? 나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아니, 아무도. 그냥 노래 흥얼거렸어. 문밖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강태윤이 말했다. 저녁 식사 예약했어. 7시에 로비에서 보자.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나는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았다. 손가락으로 가슴의 부적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이제 평범한 금속 조각일 뿐 더 이상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 강태윤은 유난히 다정하게 굴었다. 계속해서 내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고 와인을 따라주며 우리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달콤한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동화처럼 완벽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에 감동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흔들렸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강태윤이 갑자기 말했다. 내일 우리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오래된 사당에 가보자. 인연을 비는데 아주 영험하다고 하더라. 내 손에 들린 포크가 떨어질 뻔했다. 사당? 응, 선북 쪽에 있어. 700년도 더 된 곳이래. 그는 신이 나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다.
가서 액땜 기도라도 하면 어머님도 안심하실 거고. 사진 속의 돌로 된 사당은 고풍스럽고 장엄해 보였지만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강태윤이 언제부터 제주도의 고적에 그렇게 해박했지? 게다가 그는 어머니의 믿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기도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는 걸까? 좋아.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빌라로 돌아와 강태윤이 먼저 샤워를 하러 갔다. 나는 귀신에 홀린 듯 그의 캐리어를 열었다. 안쪽 주머니에서 나는 영문으로 된 한국 민속신앙과 주술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책갈피는 기운의 이전과 약탈이라는 장에 꽂혀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천 주머니가 있었는데 안에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 길고 검은, 분명히 내 머리카락이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황급히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다. 강태윤이 나와서 내 옆에 누웠다. 잘 자, 내 사랑. 한때 내 마음을 달콤하게 했던 이 말이 이제는 소름 끼치게 들렸다. 그가 불을 끄는 순간 그의 입꼬리가 기이한 호선을 그리는 것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사당은 사진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음산했다. 돌담은 짙은 녹색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입구의 석상은 얼굴이 세월에 닳아 흐릿했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주시당하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여기가 이 근방에서 가장 영험한 곳이래. 강태윤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유난히 차가웠다. 특히 인연이나 자식을 비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 나는 손을 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다. 갑자기 왜 이런 사당에 관심이 생겼어? 어머님 안심시켜드리려고. 그가 웃으며 내 손바닥을 꼭 쥐었다. 어머님이 이런 걸 믿으시니 우리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가이드는 피부가 검게 그을린 현지인이었다. 그는 강한 사투리가 섞인 영어로 사당의 역사를 설명했다. 강태윤은 아주 진지하게 들으며 마치 모든 단어를 다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본당 중앙의 굵은 돌기둥 앞에 이르렀을 때 가이드가 신비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것은 성스러운 기둥입니다. 만지면 행운을 가져다 주죠. 특히 부부에게요. 돌기둥 표면에는 기묘한 부호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어떤 것은 글자 같았고 어떤 것은 순전히 추상적인 문양이었다. 어두운 빛 아래 움푹 파인 홈에는 검붉은 침전물이 굳어있는 듯했다. 이리 와, 만져봐. 강태윤이 나를 앞으로 끌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망설이며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돌기둥 표면에 닿으려는 순간 가슴의 부적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츠렸지만 강태윤이 등 뒤에서 내 손목을 붙잡아 억지로 내 손바닥을 돌기둥에 갖다 댔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손끝을 타고 팔로 번져나갔다. 시야가 갑자기 뒤틀리고 돌기둥 위의 부호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수많은 작은 검은 벌레들처럼 내 시야 끝에서 강태윤의 얼굴이 길게 늘어지며 변형되었다. 입꼬리가 귀밑까지 찢어지며 인간이 아닌 듯한 미소를 드러냈다. 느껴져? 그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다. 성스러운 힘이, 부적이 갑자기 격렬하게 진동하며 뜨거운 기운이 가슴에서 터져 나왔다. 환각이 순간 사라졌다. 돌기둥은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강태윤의 얼굴도 원래대로였다. 오직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실망감만이 방금 전의 일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 몸이 안 좋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어지러워. 강태윤은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아마 너무 덥고 습해서 그런가 봐. 그가 나를 부축했다. 나가자.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욕실로 달려가 찬물을 틀고 돌기둥을 만졌던 손을 미친 듯이 씻었다. 피부 표면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그 뼛속 시린 한기는 이미 골수까지 스며든 듯했다. 부적은 다시 평범한 온도로 돌아와 내 가슴에 조용히 붙어 있었다. 마치 침묵하는 수호자의 눈처럼. 강태윤이 문을 두드렸다. 의사 부를까? 아니, 괜찮아졌어.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좀 쉬어야겠어. 알았어. 물 한 잔 갖다 줄게.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 나는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내 제주도 오래된 사당 돌기둥을 검색했다. 몇 페이지를 넘겨도 온통 관광 광고뿐 그 기이한 돌기둥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 이상했다. 가이드의 말처럼 그렇게 영험하다면 인터넷에 후기라도 좀 있어야 할 텐데 나는 주소록을 열었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였다. 어제 통화가 끊기기 전 어머니는 태윤이 그 애가 라고 했다.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 때 욕실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미니야, 괜찮아? 문 앞에 물 놔뒀어. 나 약 좀 사러 나갔다 올게. 금방 올 거야. 빌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는 즉시 뛰쳐나가 그의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과 그의 생일을 조합한 것이었다. 3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다. 바탕화면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했다. 자주 쓰는 프로그램 아이콘 몇 개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파일 탐색기를 열고 최근 방문 기록을 클릭했다. HANA뮤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가 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을 보관하는 폴더 이름은 분명 아니었다. 비밀번호는 뭘까? 나는 몇 가지 가능한 조합을 시도했지만 모두 틀렸다. 포기하려던 순간 강태윤의 캐리어에 있던 그 책이 떠올랐다. 나는 RICHARD 2023을 입력했다. 폴더가 소리 없이 열렸다.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하위 폴더들이 있었다. 가장 오래된 폴더는 놀랍게도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었다. 폴더를 열자 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안에는 내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다. 모든 사진은 편집되어 기묘한 표식과 주석이 달려 있었다. 오행 속성, 수시, 명궁, 민궁은 묘마오, 기운이 왕성함. 이런 현학적인 용어 옆에는 정확한 경도와 위도 좌표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가장 최근 폴더에는 나와 강태윤의 웨딩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에 나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고 옆에는 주체 준비 완료라고 쓰여 있었다. 또 다른 문서에는 우리 신혼여행의 모든 장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 뒤에는 수국실교구로 진을 치고 기티를 몸 안으로 이끈다와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채팅 기록 스크린샷이었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은 태극 문양이었고 이름은 오직 대사, 다시벳이 2글자뿐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강태윤이 보낸 것이었다. 생년월일 시와 몸의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의식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 거행될 것입니다. 내 손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보름달이 뜨는 밤, 그건 바로 사흘 뒤가 아닌가? 문 밖에서 갑자기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폴더를 닫고 노트북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막 침대에 뛰어올라 쉬는 척 했을 때 강태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 좀 괜찮아? 그의 손에는 약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해열 패치랑 이온 음료 사왔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정말 다정하네. 강태윤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이마를 짚었다. 그 손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웠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열은 없네.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안색이 아직도 안 좋아. 더위를 좀 먹었나 봐. 나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말했다.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강태윤이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미니야, 너 혹시 나 피하는 거야?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어제 스노클링 때부터 계속 이상했잖아.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어머님이 또 무슨 말씀하셨어? 그 말은 내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가 어머니와 통화한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일부 내용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 휴대폰이 감시당하고 있거나 엄마는 그냥 걱정이 많으신 거지. 나는 눈물을 몇 방울 짜냈다. 부적 효력이 다했다고 조심하라고 하셨어? 당신이 이런 거 안 믿는 거 아니까 말 안 한 거야. 강태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랬구나. 그는 나를 품에 안았다.
나는 그의 가슴에 뻣뻣하게 기댄 채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었다. 바보, 내가 그런 일로 화낼 리가 없잖아.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강태윤이 화면을 흘끗 보더니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회사 전화네. 나 나가서 받고 올게.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나 커튼 틈으로 그를 엿보았다. 그는 정원에 서서 흥분한 표정으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몸짓은 절대 상사나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명령이나 위협에 가까웠다. 5분 후, 그는 다시 온화한 미소를 띤 채 돌아왔다. 배고파? 룸서비스 시킬까? 응. 나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눈을 비볐다. 소화 잘 되는 걸로 먹고 싶어. 저녁 식사는 테라스에서 했다. 강태윤은 신이 나서 내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돌고래를 보러 바다에 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푸른 바다와 하늘 사이로 돌고래가 뛰어오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며 눈을 반짝였다. 마치 소풍을 기대하는 아이 같았다. 만약 내가 그 파일들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는 이 햇살 같은 남자를 채팅 기록 속의 냉혹한 음모가와 절대 연결짓지 못했을 것이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어머님이 혹시 댁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 같은 거 있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 그러니까 갑오 같은 거 말이야. 그가 커피를 저었다. 옛날 어른들은 자손들한테 뭐라도 남겨주시는 걸 좋아하시잖아. 우리 집엔 딱히 값나가는 물건 없어.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가 외할아버지가 풍수지리 사셨다고 오래된 책이랑 나침반 같은 걸 남겨주셨다고는 하셨어. 강태윤의 눈이 확연히 빛났다. 그 물건들 지금 어디에 있어? 모르지. 아마 팔았을걸.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몇 번 이사하면서 물건만이 잃어버렸거든. 그의 실망한 기색은 거의 감춰지지 않았다. 정말 아깝네. 그런 건 다 문화재인데? 밤에 강태윤은 금방 잠이 들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깊었다. 나는 그를 등지고 누워 자는 척했다. 온몸의 세포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새벽 2시쯤 그가 조용히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욕실로 갔다. 물소리가 그의 말소리를 덮었지만 나는 그 낯설고 차가운 귀에 거슬리는 언어가 다시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준비 완료. 주체 확인됨.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물소리가 멈추기 직전 그는 통화를 끝냈다. 침대로 돌아온 그의 손이 무심코 내 부적이 있던 자리에 닿았다. 나는 그가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아챌까봐 숨을 죽였다. 거의 다 됐어.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곧 넌 온전히 내 것이 될 거야. 그 말에 속이 뒤틀렸다. 온전히 그의 것이 된다니 무슨 뜻일까? 그 의식과 진법은 대체 무슨 목적일까? 어머니는 얼마나 알고 계실까?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강태윤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신혼여행이라는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손님, 편안히 누우세요. 저희 스톤 마사지는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스파 테라피스트가 서툰 영어로 말하며 흰색 수건이 깔린 마사지 베드를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운을 벗고 누웠다. 강태윤은 오늘 아침 갑자기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다며 나에게 호텔의 유명한 스파 서비스를 받고 오라고 고집했다. 그의 배려는 너무나 자기적이었지만 나에게는 마침 대책을 생각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따뜻하고 매끄러운 돌이 테라피스트의 손에서 내 등을 미끄러지듯 지나갔지만 나는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지난 사흘간 모은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강태윤의 노트북에 있던 암호화된 파일, 사당의 기이한 돌기둥, 한밤중에 알아들을 수 없는 통화, 그리고 곧 넌 온전히 내 것이 될 거야라는 그 말까지. 근육이 너무 뭉치셨네요. 테라피스트가 한국어로 말했다. 조선족 특유의 억양이 섞여 있었다.
압을 좀 더 강하게 해드릴까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둥글둥글한 아시아인의 얼굴이 보였다. 눈은 진심 어린 미소를 담고 휘어져 있었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어머니가 연변분이세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린이에요. 여기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송민희 씨 맞으시죠? 남편분이랑 같이 7번 풀빌라에 묵고 계시고요. 나는 무심코 몸을 굳혔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지? 린은 내 경계심을 눈치챈 듯 서둘러 설명했다. 프런트의 아미르가 제 사촌 오빠예요. 그 오빠가 늘 7번 빌라 손님들이 가장 금실이 좋다고 말하거든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강 선생님, 그분 작년에도 오셨었죠? 돌이 내 등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강태윤은 제주도에 와본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하물며 작년이라니. 그때는 우리가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한창 뜨거울 때였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메마른 소리였다. 린이 돌을 주워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손님도 성이 강 씨였고 생김새도 거의 똑같았어요. 그녀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마치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단지 내가 추궁했다. 단지 그때 함께 온 여자분이 손님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말을 마치고 화제를 돌렸다. 돌 바꿔드릴게요. 이건 식었네요. 남은 마사지 시간 동안 나는 눈을 감고 편안한 척했지만 머리는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태윤이 작년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제주도에 왔다. 그때 그는 이미 나에게 청혼한 상태였다. 이 발견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결혼에 대한 내 마지막 남은 아름다운 환상을 잔인하게 베어냈다. 다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세요. 린이 내게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허브차 좀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몸을 돌리는 틈을 타 나는 갑자기 물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린의 등이 굳었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빛이 복잡했다. 송민희 씨, 어떤 일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부탁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저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머니에서 스파 명함을 꺼내 뒷면에 숫자 몇 개를 적었다. 이게 제 전화번호예요. 더 알고 싶으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빌라로 돌아왔을 때 강태윤의 회의는 이미 끝나 있었다. 그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은 열려 있었지만 내가 들어오자마자 화면을 덮었다. 편안했어? 그가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머리를 정리하는 척하며 피했다. 좋았어.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쇼핑센터에 좀 다녀오고 싶어. 기념품 좀 사게. 강태윤이 미간을 찌푸렸다. 내일 가. 오후에 해저 잠수함 관광 예약해놨어. 딱 1시간만.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찾아봤는데 쇼핑센터가 바로 선착장 옆이야. 당신 회의하느라 피곤할 텐데 좀 쉬고 있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오시 전에는 돌아와. 그는 지갑을 꺼냈다. 좋아하는 거 많이 사. 나는 신용카드를 받아들었다. 마음이 따끔거렸다. 이 카드는 우리 공동 명의로 된 것이었고 한도는 2억 원에 달했다. 한때 나는 이것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완벽한 남편이라는 가면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쇼핑센터는 인파로 붐볐다. 나는 화려한 상점들을 지나쳐 곧장 2층 카페로 향했다. 미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선착장 쇼핑센터 블루오션 카페에 있어요. 20분 후 린이 평상복 차림으로 카페에 나타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야 내 맞은편에 앉았다. 강 선생님, 제가 연락한 거 모르시죠? 그녀는 긴장한 듯 레모네이드 속 빨대를 휘저었다. 몰라요. 제발 본 걸 전부 말해주세요.
린이 심호흡을 했다. 작년 10월 아시아인 커플 한 쌍이 7번 빌라에 묵었어요. 남자분 등록 이름은 캉기 TA원. 당신 남편이랑 똑같았어요. 제가 그분들 커플 스파를 해드려서 똑똑히 기억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여자분 성은 유씨였는데 아주 젊었어요. 20대 초반. 왼쪽 눈 밑에 눈물점이 있었죠.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유나, 강태윤의 회사에서 작년에 막 퇴사한 인턴이었다. 그녀의 눈 밑에는 확실히 눈에 띄는 눈물점이 있었다. 그는 그 여자가 자기를 짝사랑해서 스스로 퇴사했다고 농담처럼 말했었다. 두 사람 어때 보였어요? 아주 다정했어요. 린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여자분이 그 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실 사흘째 되던 날 강 선생님 혼자 와서 체크아웃했어요. 여자친구는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귀국했다고 하더군요. 손가락이 차가워져 커피잔을 거의 놓칠 뻔했다. 유나는 퇴사 후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SNS 업데이트가 멈췄고 휴대폰도 없는 번호가 되었다. 그때 강태윤은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충동적이라고 혀를 찼었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린이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지난달에 고객 파일을 정리하다가 그분들의 숙박 기록이 삭제된 걸 발견했어요. 제 사촌 오빠 말로는 한 VIP 고객이 요청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였다고 하더군요.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강태윤이 보낸 메시지였다. 마음에 드는 거 찾았어? 내가 가서 짐 들어줄까?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나는 황급히 일어섰다. 고마워요, 린 씨. 송민희 씨, 린이 내 손을 잡으며 쪽지를 쥐어주었다. 보름달 뜨는 날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보름달이요? 여기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름달이 뜨면 사악한 기운이 가장 강해진다고. 그녀는 재빨리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떠났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빌라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에는 린의 경고가 맴돌았다. 보름달, 강태윤이 대사와 약속한 그날이 아닌가. 앞으로 사흘 남았다. 강태윤이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하며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왜 아무것도 안 샀어?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잠수함 타러 아직 갈 거지? 당연하지. 그가 내 어깨를 감쌌다. 최고의 자리로 예약해뒀어. 해저 잠수함 관광은 낭만적인 경험이어야 했다. 창밖으로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물고기떼를 볼 수 있었지만 나는 내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린의 말과 유나의 실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강태윤은 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때때로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저녁 식사 때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나 칸막이 문을 잠그고 국내 친구인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희야, 신혼여행 재밌어? 수민의 목소리는 웃음기가 어려 있었다. 수민아, 나 좀 도와줘. 강태윤 작년 10월 일정, 특히 출입국 기록 좀 알아봐줘. 그리고 회사 인턴이었던 유나 기억나? 그 애에 대한 정보도 전부 다 필요해.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야? 강태윤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부탁이야. 빨리 좀 알아봐줘. 나 지금 너무 위험해. 전화를 끊고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창백한 자신을 보았다. 부적은 옷깃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다. 사흘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어머니는 큰 재앙을 3번 막아준다고 하셨다. 첫 번째는 물에 빠졌을 때, 두 번째는 사당에서였다. 세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 식탁으로 돌아오니 강태윤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유난히 심각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랍스터 시켰어. 고마워. 나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썰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다. 태윤 씨,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지? 그가 잠시 멈칫했다. 1년 4개월. 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당신 가족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나는 조심스럽게 떠보았다. 결혼식 때도
직장 동료랑 친구들 몇 명만 왔고 강태윤이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알잖아, 나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보육원에서 자란 거. 그의 눈에 한 줄기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예를 들면 작년 10월에 뭐 했는지 같은 거. 그의 손가락이 내 손바닥 안에서 미세하게 움찔했다. 왜 그렇게 오래전 일을 물어?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다. 그때 우리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됐을 때잖아.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지. 그가 내 손을 마주 잡았다.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했잖아. 너 빨리 보려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는 그때 제주도에서 유나와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속에서 역겨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감동한 척해야만 했다. 빌라로 돌아와 강태윤은 업무 이메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그 틈을 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간 있었던 일괄인의 말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전화가 끊긴 줄 알았을 때 엄마? 미니야, 잘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강태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닐 수 있다. 그 애가 너에게 접근한 건 우리 집안의 기운, 케운을 노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기운이요? 송씨 집안은 대대로 이름난 무속인을 배출했다. 그 핏줄에는 특별한 기운이 흐르지. 특히 여자들에게는 더더욱. 어머니가 빠르게 설명했다. 어떤 사악한 술사, 슈씨들은 혼인을 통해 그 기운을 훔쳐 자신의 법력을 키우기도 한단다. 내 머릿속에 노트북에서 봤던 진법과 길을 몸 안으로 이끈다는 메모가 스쳐 지나갔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럼 전 어떡해요? 부적은 아직 가지고 있니? 네. 근데 이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건 큰 재앙을 3번 막아주기 때문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팽팽해졌다.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그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고 단둘이 외진 곳에 가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절대 내 피나 머리카락을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캐리어 안주머니에 있던 내 머리카락이 담긴 작은 주머니를 떠올렸다. 엄마, 무서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곧 내가 온전히 자기 것이 될 거라고 했어요. 보름달이 뜰 때까지만 버텨라.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알아봤는데 제주도의 보름은 모레 밤이다. 그 밤만 넘기면 그의 계획은 실패할 거야. 내가 최대한 빨리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알아볼게. 전화를 끊자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둘러 누워 잠든 척했다. 강태윤의 발소리가 침대 옆에서 멈췄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 위를 훑는 것이 느껴졌다. 곧 넌 온전히 내 것이 될 거야. 그가 나지막이 속삭이며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나의 기운의 그릇이여. 그 말은 어머니의 최악의 추측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온몸의 근육이 아플 정도로 긴장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서재 문이 다시 닫히고 나서야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창밖에는 거의 보름에 가까운 달이 밤하늘에 높이 떠 이 결혼 사기극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새벽 햇살이 커튼을 뚫고 침대 위로 쏟아졌다. 눈을 뜨니 강태윤은 이미 옆에 없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섬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게. 점심때쯤 돌아올 거야. 사랑해.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새벽에 수민이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다. 찾았어. 강태윤. 작년 10월에 출국 기록 확실히 있어. 목적지는 제주도. 유나도 같은 시기에 2주 휴가를 냈고 그 뒤로 회사에 돌아오지 않았대. 더 소름 끼치는 건 지난 5년간 매년 10월에 출국했는데 목적지가 전부 동남아시아 쪽이야.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다. 5년 5번의 10월. 5명의 여자, 린이 말했었다. 강태윤은 작년에 유나를 데리고 왔다고. 그럼 그 이전 4년은? 그 여자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린의 문자였다. 오늘 쉬는 날인데 혹시 알아볼 자료 있으세요? 나는 재빨리 답장했다.
강태윤의 지난 몇 년간 숙박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3분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너무 위험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1시간 뒤에 선착장 카페에서 봬요. 나는 티셔츠와 청바지로 갈아입고 여권, 신용카드, 휴대폰을 허리 가방에 챙겼다. 부적은 옷깃 아래 숨겼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귀신에 홀린 듯 빛에서 빠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모아 휴지로 감싸 신발 깔창 밑에 숨겼다. 강태윤이 내 머리카락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순순히 내주지 않을 것이다. 카페에는 린이 이미 와서 노트북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평상복 차림에 머리를 길게 묶어 호텔에서보다 더 젊어 보였다. 호텔 내부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고 노트북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사촌 오빠 권한을 썼어요. 화면에는 고객 숙박 기록이 떠 있었다. 검색창에 KANGT의 요원을 입력하자 7개의 결과가 나타났다. 5년에 걸친 기록이었다. 모든 기록은 그가 7번 풀빌라에 묵었음을 보여주었고 매번 다른 여자를 동반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모든 기록에 VIP 개인정보 보호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 직원은 상세 정보를 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 여자들은 내 목소리가 막혔다. 린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체크아웃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매번 강 선생님 혼자 했더군요. 이유는 제각각이었어요. 여자친구가 먼저 귀국했다. 아파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 나는 가장 최근 기록을 확대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유나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왼쪽 눈 밑 눈물점이 등록 사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눈부시게 아팠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린이 다른 재무 페이지로 화면을 바꿨다. 강 선생님은 매번 체크아웃 후에 현지인 계좌로 거액을 송금했어요. 비고란에는 자문 서비스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자문 서비스요? 무슨 서비스요? 계좌를 추적해 봤더니 나지부라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린이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그가 무당, 우탕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내 피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태윤은 매년 한 명의 여자를 데리고 제주도에 와서 매번 같은 빌라에 묵고 매번 무당에게 돈을 보냈다. 그리고 나는 6번째 여자였다. 린 씨,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강태윤의 방에 그가 없을 때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녀가 숨을 헛들이켰다. 너무 위험해요. 그가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해요. 나는 애원했다. 딱 1시간만요. 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강 선생님이 오늘 그 나지브라는 사람과 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적어도 3시간은 지나야 돌아올 거예요. 제가 빌라 구역 직원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게요. 30분 후 나는 7번 빌라 문 앞에 서 있었다. 린이 준 마스터 키카드가 손안에서 미세하게 뜨거웠다. 사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카드를 대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묵는 곳과 구조가 똑같아서 행동하기 편했다. 나는 곧장 서재로가 강태윤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나는 쉽게 시스템에 들어갔다. 의식, 이식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문서와 그림 파일이 나타났다. 전부 주술적인 진법과 기운 이전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중 한 문서는 혼인 관계를 통해 어떻게 기운의 통로를 만들고 상대방의 생년월일시와 신체 일부를 이용해 어떻게 기운을 옮겨 붙이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거의 잡을 수 없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자 개인 신상 명세서가 나타났다. 내 사진이 왼쪽 상단에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나의 생년월일시, 혈액형, 생리주기, 심지어 초경 연령 같은 사적인 정보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표 아래쪽에는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적격주체라고 쓰여 있었다. 개자식. 나는 이를 악물고 욕설을 내뱉었다. 계속해서 증거를 찾았다. 책상 서랍은 잠겨 있었지만 힘껏 당기자 그냥 열렸다. 자물쇠는 이미 망가져 있었다.
안에는 검은색 벨벳 주머니가 있었다. 주머니를 열자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수십 개의 머리카락 뭉치가 투명한 봉투에 분류되어 담겨 있었다. 각 봉투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나는 송민이라고 쓰인 봉투를 찾았다. 안에는 내가 결혼식 후 머리를 자를 때 남았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다른 작은 상자였다. 안에는 잘린 손톱 조각들이 들어 있었고 역시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강태윤이 늘 다정하게 내 손톱을 깎아주던 습관이 떠올랐다. 뭘 찾고 있어, 자기야? 강태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온몸에 피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입가에는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손에는 염주 한 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에게 준 결혼 선물이었다. 나 선크림 가지러 왔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점심때나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래? 그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시선이 열린 서랍과 노트북을 훑었다. 나지부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약속을 바꿨어. 그가 내 앞에 쭈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내 뺨을 쓰다듬었다. 많이 놀란 것 같네. 나는 그를 확 밀치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만지지 마. 네가 무슨 짓 하는지 다 알아. 그 여자들, 유나, 넌 매년 한 명씩 여길 데려왔어. 그 여자들 다 어떻게 된 거야? 강태윤의 표정이 변했다. 다정한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지고 그 아래 냉혹한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나를 내려다 보았다. 똑똑한 여자군. 하지만 너무 늦었어. 뭐가 늦었다는 거야? 보름달이 뜨는 밤이 앞당겨졌어. 그가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기상청에서 방금 발표했는데 오늘 밤달이 99%까지 찰 거라고 하더군. 의식을 시작하기에 충분해. 원래는 하루 더 기다려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즐기게 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온몸이 떨렸다. 가슴의 부적이 갑자기 뜨거워지며 위험을 경고하는 듯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나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강태윤이 비웃으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정교한 청동단도와 부적을 그리는 데 쓰는 황색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정식으로 소개하지. 나는 강태윤, 기운, 약탈사다. 특별한 혈통을 가진 여자들의 기운을 모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그가 단도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너, 송민이, 송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 내가 만난 가장 완벽한 그릇이야. 나는 문 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이며 도망칠 경로를 계산했다. 강태윤은 내 의도를 눈치채고 순식간에 앞을 가로막았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의식에는 준비가 필요하거든. 재료를 좀 받아야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이미 몇 가닥의 긴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 분명 오늘 아침 내가 욕실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나는 무심코 신발깔창을 더듬었다. 다행히 그 머리카락 뭉치는 아직 그곳에 있었다. 강태윤이 한 걸음 다가왔다. 얌전히 머리카락이랑 손톱 좀 줘. 그럼 고통은 덜어줄 수 있으니 죽어. 나는 노트북을 집어 그에게 던졌다. 그가 피하는 틈을 타문으로 달려나갔다. 강태윤은 쫓아오지 않았다. 다만 내 등 뒤에서 외쳤다. 도망쳐봐. 어차피 오늘 달이 뜨기 전까지 넌 내게 돌아오게 될 테니 그게 내 운명이야. 나는 빌라구역을 미친 듯이 달려나와 폐가 터질 것 같을 때야 멈춰섰다. 떨리는 손으로 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거의 울면서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미니야, 잘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즉시 서울의 화교 사찰인 자항정원 증황증행으로 가거라. 주지 스님인 해민법사를 찾아 이란주의 딸이라고 하면 그분이 널 보호해 주실 게다. 엄마, 저 무서워요. 부적은 아직 있니? 네, 근데 효력이 다했어요. 아니다. 마지막 한 번의 보호가 더 남았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최대한 빨리 서울로 갈게. 명심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강태윤에게 내 피를 주면 안 돼. 전화를 끊고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선착장 근처까지 와 있었다.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나는 관광객들 틈에 섞여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 안, 나는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강태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늘 달이 뜨기 전까지 넌 내게 돌아오게 될 거야. 그는 왜 그렇게 자신만만할까? 설마 내게 무슨 저주라도 걸어서 내 행동을 조종할 수 있는 걸까?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송민희 씨, 저린의 사촌 오빠 아미르입니다. 린이 호텔 보안팀에 잡혀갔어요. 그녀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절대 호텔로 돌아오지 말고 당신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마세요. 서울의 자항정원은 종로구에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린이 나를 돕다가 위험에 빠졌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도 코가 석자였다. 일단 어머니 말씀대로 사찰에 가서 보호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서울의 거리는 낯설고 복잡했다. 나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미행이 없는지 확인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나는 종로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붉은 대문을 찾았다. 문 위에는 자항정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화교 스님 한 분이 문을 열었다.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해민 법사님 계신가요? 저는 이란주의 딸입니다. 스님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재빨리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경계하며 거리를 살핀 후에야 문을 닫았다. 해민 사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고요한 정원을 지나 나는 한 선방, 신방으로 안내받았다.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향을 피우며 경을 외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눈을 떴다. 송시보살, 몸에 사악한 기운이 얽혀 있구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법사님, 살려주세요. 제 남편이 그가 저를 데리고 무슨 의식을 치르려고 해요. 해민 법사는 내게 앉으라고 손짓하고 내 관상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그러고는 염주 한 줄을 꺼내 내 머리 위에서 세 바퀴 돌렸다. 보살의 어머니 말씀이 맞았소. 강태윤은 송씨 집안의 기운을 훔치려 하고 있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오. 그의 미간이 굳어졌다. 그는 보살의 핏줄을 빌려 어떤 환생 의식을 치르려는 것이오. 환생이요? 강씨 집안과 송씨 집안은 대대로 원수지간이었소. 해민법사의 말에 나는 얼음구덩이에 빠진 듯했다. 30년 전 보살의 외조부께서 강씨 부자가 사술 시에슈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간파하여 강씨 아비가 그 사술의 반작용으로 죽게 만들었지. 강태윤은 사악한 스승 밑에서 수년간 술법을 배우며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게요. 내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그 전의 여자들은 희생양이었지. 해민 법사가 탄식했다. 그는 가장 적합한 그릇을 찾고 있었던 게야. 송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보살을 만나기 전까지 창밖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해민 법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런, 달이 예정보다 일찍 뜨려 하는군. 그는 재빨리 불단으로 가 황색 종이 한 장을 꺼내 빠르게 부적을 그렸다. 이것을 가슴에 붙이시오. 잠시나마 사악한 기운을 막아줄 것이오. 내가 부적을 막 받아들었을 때 사찰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육중한 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가 찾아왔어요. 나는 공포에 질려 법사를 쳐다봤다. 뒷문으로 가시오. 해민 법사가 나를 뒷마당 쪽으로 밀었다. 공항으로 가게. 보살의 어머니는 이미 비행기에 오르셨어. 내가 막 뒷마당으로 달려나갔을 때 앞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강태윤의 얼음장 같은 외침이 들려왔다. 민희야,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지 말고. 가슴의 부적이 강태윤의 접근에 반응하듯 갑자기 뜨거워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뒷마당 작은 문을 밀치고 해질녘 서울의 거리로 뛰쳐나갔다. 등 뒤 사찰에서는 싸우는 소리와 해민 법사의 노성이 들려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다. 귓가에는 어머니의 경고가 맴돌았다. 절대 내 피를 그에게 주면 안 돼. 하지만 가장 끔찍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강태윤은 왜 내가 도망칠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걸까? 그는 대체 내 몸에 무슨 저주를 걸어놓은 걸까? 해질녘 서울의 거리는 낯설고 위험하게 변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가슴의 부적은 내 발걸음에 맞춰 계속 가슴을 두드렸다. 마치 불안에 떠는 또 하나의 심장처럼 등 뒤 멀리서 강태윤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쫓아오고 있었다. 미니야, 도망치지 마. 넌 도망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게 좁은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나는 작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 축축한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휴대폰 배터리가 3%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그가 쫓아왔어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미니야, 잘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지금 어디니? 모르겠어요. 사찰에서 멀지 않은 골목이에요. 혹시 길 이름 표지판 보이니? 나는 골목 입구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표지판이 어렴풋이 보였다.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좋아. 그 길을 따라 북쪽으로 500m쯤 걸어가면 금룡각, 찐롱곽이라는 중국 식당이 보일 게다. 안으로 들어가서 사장님인 진 사장님을 찾아 이란주의 딸이라고 말하거라.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배터리가 다 닳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강태윤이 시야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북쪽으로 움직였다. 거리의 사람들은 허둥대는 내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저 멀리 금룡각의 붉은 간판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거의 식당 문을 들이받듯 안으로 들어갔다. 진 사장님 계세요? 내 목소리는 쉰소리가 났다. 땅딸막한 중년 남자가 주방에서 나와 나를 찌푸리며 쳐다봤다. 내가 진 사장이오만. 저는 이란주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찾아뵈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진 사장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재빨리 나를 뒷주방으로 끌고 갔다. 강태윤이 쫓아오고 있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진 사장은 두말 없이 창고 바닥을 밀어 숨겨진 지하실 입구를 드러냈다. 내려가서 기다리시오. 소리 내지 말고. 내가 그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겠소. 내가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로 막 들어갔을 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윤의 목소리였다. 혹시 키 크고 머리 긴 한국 여자 못 봤습니까? 지하실은 축축하고 추웠다. 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진 사장은 한국어로 무언가 대답하고 있었다. 말투는 평온했다. 몇 분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진 사장이 지하실 문을 열었다. 그자 명동 쪽으로 갔소. 진 사장은 내게 구식 휴대폰 하나를 건넸다. 가지고 가시오. 전화만 가능하오. 당신 어머니께서 10시까지 여기서 기다리다가 다시 연락하라고 하셨소. 감사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혹시 강태윤을 아세요? 진 사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소문은 들었소. 최근 몇 년간 매년 보름달 즈음에 젊은 아가씨들이 실종된다고 하더군. 경찰도 원인을 못 찾고 있고. 그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 어머니께서 반년 전에 연락해 오셨소. 당신 약혼자가 의심스럽다며 주시해달라고. 나는 벼락을 맞은 듯했다. 어머니는 이미 강태윤을 의심하고 계셨다. 그런데 왜 내 결혼을 막지 않으셨을까? 내 의문을 읽기라도 한 듯 진 사장이 덧붙였다. 당신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때는 증거가 없어서 당신이 믿지 않을까봐 걱정하셨다고. 그래서 그 부적이라도 주신 거라고 하더군. 지하실 문이 갑자기 두드려졌다. 우리는 동시에 굳었다. 진 사장은 내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문가로가 누구시오? 라고 물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진 사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호텔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미르였다. 그가 빠르게 무언가 말하자 진 사장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다. 강태윤이 속은 걸 알고 이 근방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하오. 진 사장이 통역했다. 당장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하오. 아미르는 한복 치마 저고리와 머리수건을 꺼냈다. 이걸 입으시오. 우리가 남매인 척할 거요. 10분 후 나는 한복으로 온몸을 감싸고 얼굴만 내놓은 채 아미르를 따라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는 걸으면서 큰 소리로 무언가 말하며 때때로 마치 농담을 하는 것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뒤를 바짝 따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몇 번의 모퉁이를 돈 후 아미르가 갑자기 나를 끌고 한자파점 뒷문으로 숨었다. 강태윤이 앞쪽 교차로에 있어. 우리는 뒷문으로 가게를 가로질러 다른 거리로 나왔다. 그렇게 30분 동안 우회하며 나아가자 마침내 어머니가 알려준 안전 가옥이 있는 삼청동 골목에 도착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미르가 멈춰섰다. 강 선생님이 서울에도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나는 고마움에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과 린 씨에게. 린 씨는 괜찮나요? 아미르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호텔에서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가 잠시 망설였다. 송민희 씨, 강 선생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말대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아미르가 떠나는 것을 보고 나는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의 한옥 앞에 섰다. 문 위에는 송월제, 송예제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곳이 외할아버지가 남긴 비밀 거처였다. 어머니가 오시려면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았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고즈넉한 마당과 늙은 매화나무가 나를 맞았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놓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합실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새벽 12시 30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비행기가 이 시간 연착된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거의 울 뻔했다. 2시간을 더 혼자 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화장실에 갔을 때 거울 속에서 나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과 핏발선 눈을 보았다. 옷깃에서 부적이 빠져나왔다. 나는 그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마치 언제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화장실을 막 나왔을 때 한 손이 갑자기 등 뒤에서 내 입을 막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옆에 있는 창고로 끌려 들어갔다. 문 잠그는 소리가 철컥하고 났다. 강태윤의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났다. 찾았다. 자기야. 그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온기가 없었다. 정말 잘 숨더군.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도망칠 곳 없이 갇혔다. 강태윤은 평소처럼 잘생겨 보였지만 입가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아마 해민 법사와 싸우다 생긴 상처일 것이다. 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강태윤이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내 머리카락 몇 가닥을 쏟아냈다. 내 것이었다. 그는 한 가닥을 집어 손가락 끝에서 부드럽게 돌렸다. 알아? 머리카락, 손톱, 피.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의 기운과 연결되는 매개체야. 그의 목소리는 사랑을 속삭이듯 부드러웠다. 그것들을 통해 나는 내 기운을 서서히 흡수해서 마침내 완전히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내 자리를 차지한다고? 송씨 집안의 기운은 주술계에서 공인된 최고의 보물이야. 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내 외할아버지가 예전에 내 아버지를 죽인 것도 강씨 집안이 이 비밀을 얻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 나는 10년을 기다려서 마침내 너에게 접근할 기회를 찾았어. 속이 뒤틀렸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극이었다. 그 달콤한 말들, 다정한 행동들, 전부 내 신뢰와 내 머리카락, 손톱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 전의 여자들은 나는 역겨움을 참으며 물었다. 모조품이었지. 강태윤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릇을 상하게 하지 않고 기운을 완벽하게 옮기는 법을 연습해야 했거든. 아쉽게도 그 애들은 너무 약했어.
그가 손을 뻗어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넌 달라. 송 씨의 핏줄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해. 나는 그의 손을 확 뿌리쳤다. 변태. 강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웃었다. 시간이 다 됐군. 달이 뜬 지 이미 1시간이야. 의식 재료도 준비됐고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정교한 청동단도를 꺼냈다. 네 피가 아주 조금만 있으면 돼, 자기야. 나는 기회를 엿보다가 무릎을 들어 그의 사타구니를 힘껏 찼다. 강태윤이 신음하며 허리를 숙였다. 나는 그 틈을 타문 잠금쇠를 풀고 뛰쳐나갔다. 저 여자 잡아. 강태윤이 등 뒤에서 고함을 질렀다.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렸다. 밖은 이미 어두컴컴했다. 혜민 법사님이 계신 자항정원으로 가야 했다. 부적이 갑자기 뜨거워지며 위험을 경고하는 듯했다. 모퉁이를 돌다가 나는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다. 고개를 들어보니 승복을 입은 노인이었다. 혜민 법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있었고 승복도 찢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송시보살, 이쪽이요. 그는 나를 이끌고 인파를 가로질러 한 VIP 라운지 앞으로 갔다.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마시오. 법사님, 강태윤이. 알고 있어. 혜민 법사가 소매에서 염주를 꺼냈다. 보살의 어머니께서 이미 다른 동료들에게 연락하셨소. 그들이 지금 강태윤 배우의 대사를 제압하고 있을 것이오. 그가 나를 문 안으로 밀어넣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문 열지 마시오. 라운지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문 밖에서 곧 강태윤의 고함 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혜민 법사의 연불 소리가 이어졌다. 몇 분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나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부적의 균열은 더 커져 있었다. 어머니가 오시려면 아직 적어도 1시간은 남았다. 강태윤은 포기할까? 갑자기 라운지 창문에 무언가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핏빛 손자국 하나가 유리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어서 2번째, 3번째,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부적이 갑자기 눈부신 빛을 발했다. 그 핏빛 손자국들이 순간 사라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라운지의 모든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내가 내뱉는 숨이 하얀 김으로 변했고 벽에는 서리가 맺혔다. 민희야. 강태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따위 걸로 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린 합법적인 부부야. 내 기운은 이미 내 것이라고. 나는 귀를 막았지만 그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직접 울렸다. 오늘 밤이 지나면 송씨 집안의 기운은 모두 강씨 집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넌 텅 빈 껍데기가 되겠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목을 조르는 것을 느꼈다. 부적이 마지막 강한 빛을 바라고는 깨져버렸다. 금속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숨쉬기 어려워졌고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의식을 잃기 직전 한 줄기 금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물리쳤다. 민희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힘겹게 문 쪽을 보았다. 이란주 여사가 그곳에 서 있었다. 손에는 고풍스러운 동경을 들고 있었다. 거울면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 뒤에서는 혜민 법사와 몇몇 스님들이 어떤 진법을 펼치고 있었다. 엄마. 나는 쉰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니가 빠르게 다가와 나를 품에 안았다. 괜찮다, 얘야. 엄마가 왔다. 강태윤의 형체가 갑자기 방 반대편에 나타났다. 그의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이란주, 네가 내 아버지를 망쳤고 이제는 나까지 망치려는 거냐. 어머니가 내 앞을 막아서며 동경을 강태윤에게 겨눴다. 강태윤, 내 아비는 사술의 반작용으로 죽은 것이다. 송씨 집안과는 무관해. 네가 증오에 눈이 멍게지. 거짓말. 강태윤이 포효하며 양손으로 기묘한 수인, 저인을 맺었다. 오늘 밤은 보름이다. 누구도 내가 의식을 완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해민법사와 스님들이 일제히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강태윤의 몸이 갑자기 뒤틀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잡아당겨지는 듯했다. 그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내더니 사라져버렸다. 방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불이 다시 켜졌다. 나는 온몸을 떨며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죽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잠시 물러나게 한 것뿐이다. 보름달이 뜬 밤이라 그의 힘이 너무 강해 동이 트기 전에 서울을 떠나야 한다. 왜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내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 주었다.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강태윤이 이미 내 몸의 기운에 낙인, 러인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야. 같은 장소에 있는 한 그는 널 찾아낼 수 있다. 나는 그제야 내 왼쪽 손목 안쪽에 어느새 옅은 붉은색 무늬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 마치 작은 뱀 한 마리가 감겨 있는 듯했다. 이게 뭐예요? 나는 공포에 질려 물었다. 기운의 표식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그가 이미 내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우리는 그 길로 서울을 빠져나왔다. 어머니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가자, 방법을 찾아야 해. 송월제를 나설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창문 유리에 핏빛 손자국은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강태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가 말했듯이 우리는 합법적인 부부였다. 어떤 사악한 끈이 이미 우리를 연결해 놓았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붉은 무늬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위로 번져 올라오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섰다. 밤은 이미 깊었다. 나는 어머니 어깨에 기대어 반쯤 졸고 있었다. 꿈결에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나지막이 들려오는 듯했다. 기운은 서로 연결되고 핏줄이 그 길을 인도하니 그놈의 술법으로 그놈에게 되갚아 주어라. 엄마,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저 강태윤을 물리칠 방법을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외할아버지께서 방금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태윤이 쓴 술법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를 제압할 수 있대요. 나는 흥분해서 말했다. 기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그도 제 영향권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기묘하게 변했다. 민희야, 내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정말 들었어요. 그놈의 술법으로 그놈에게 되갚아주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침묵에 잠겼다. 그러고는 천가방에서 낡은 고서 한 권을 꺼내 빠르게 어느 페이지를 펼쳤다. 이것은 내 외할아버지의 비망록이다. 확실히 기운 반사술, 반시숫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손가락이 한 문단에서 멈췄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요? 이 방법은 너무 위험하다. 어머니가 책을 덮었다. 시술자 자신의 몸을 매개로 사술을 되받아쳐야 해. 만약 실패하면 시술자는 혼비백산하게 된단다. 나는 손목에 붉은 점을 보았다. 그것은 작은 심장처럼 미세하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성공하면 강태윤은 자기가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미니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강태윤은 수년간 사수를 익혔지만 넌 가장 기본적인 호신주, 우신주조차 외우지 못하잖니. 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며 고속도로 중간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공포에 질려 앞을 가리켰다. 길에 사람이 있어요. 앞 유리창 너머 강태윤이 자동차 불빛 속에 서 있었다. 그는 양손으로 수인을 맺고 입가에는 기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뒤에 검은 옷을 입은 10여 명의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것이었다. 각자의 손에는 다른 법구가 들려 있었다. 사술사 지폐로군. 어머니가 숨을 헛들이켰다. 자기 패거리를 모았어. 강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유리를 뚫고 들어왔다. 미니야, 내려. 의식은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분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번뜩였다. 아무래도 네 외할아버지의 방법을 써보는 수밖에 없겠구나.
어머니는 나무 상자에서 진운인을 꺼내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부적을 그리고는 내 미간에 눌렀다. 명심해라. 기운이 연결되었다는 것은 너희 둘이 지금은 생사를 같이 하는 상태라는 뜻이다. 그를 제압하려면 네가 그보다 더 굳건해야만 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문을 열었. 강태윤의 미소가 더 커졌다. 현명한 선택이야, 자기야. 닥쳐. 나는 소리쳤다. 나는 내 자기가 아니야.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강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등 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손짓했다. 그들이 차 주위를 돌며 입으로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 폭풍우 전의 고요함 같은 압박감이 감돌았다. 진운인을 내놔. 그럼 고통은 덜어줄 수 있으니. 강태윤이 손을 내밀었다. 그건 원래 강씨 집안의 물건이야. 내 외할아버지가 훔쳐간 거지. 거짓말. 어머니도 차에서 내려 내 옆에 섰다. 진운이는 송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다. 강씨 집안과는 아무 관련 없어. 강태윤이 냉소하며 갑자기 소매에서 청동단도를 꺼냈다. 바로 내가 그의 서재에서 봤던 그 단도였다. 달빛 아래 단도는 기이한 녹색빛을 뿜었다. 그럼 날 원망하지 마라.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달이 중천에 떴으니 때가 되었도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내 머릿속에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기운은 서로 연결되고 핏줄이 그 길을 인도하니 동시에 주머니 속의 부적 조각들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나는 부적 조각들을 확 꺼냈다. 그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더 신기한 것은 조각 위에 팔개 무늬가 어머니가 주신 진운인의 무늬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이었다. 엄마, 나는 소리쳤다. 진운인을 제게 주세요. 강태윤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챈 듯 얼굴색이 변했다. 저 여자 막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진운인을 부적 조각들 위에 눌렀다. 두 물건이 닿는 순간 눈부신 금빛이 터져 나왔다. 강태윤과 검은 옷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밀린 것처럼 일제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지금이다. 어머니가 내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다. 내 피로 그것을 깨워라. 나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진운인 위에 떨어뜨렸다. 피가 옥에 닿는 순간 기이한 힘이 발밑에서부터 솟아올라 온몸을 관통했다. 나는 내 손목의 붉은 점이 갑자기 붉은 실 한 줄기를 뻗어 강태윤의 가슴으로 곧장 연결되는 것을 보았다. 안 돼. 강태윤이 우리만 볼 수 있는 그 붉은 실을 보고 경악했다. 네가 어떻게 기운 반사수를. 나는 소리쳤다. 진운인을 그에게 겨누며 내 핏줄을 길잡이 삼아 사술은 그 주인에게 되돌아가리라.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중심으로 터져나갔다. 강태윤은 마치 거대한 망치에 맞은 것처럼 피를 한 움큼 토해냈다. 그의 뒤에 있던 검은 옷의 사람들은 紛紛 쓰러졌고 법구들은 산산조각 났다. 우리를 연결하던 붉은 실은 순간 핏빛으로 변했다가 끊어졌다. 강태윤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네가 감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허리를 숙였다. 달빛 아래 나는 그의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마치 수많은 작은 벌레들이 기어가는 것 같았다. 반사가 시작됐군.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자기가 쓴 사술로 사람들을 해치더니 이제 자기가 당할 차례야. 강태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땅에 쓰러져 격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한때 내가 깊이 사랑했던 남자가 땅에서 고통스럽게 뒹구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는 끝없는 슬픔만이 차올랐다. 살 떠쓰려줘. 강태윤이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목소리가 긁혔다. 민희야, 제발.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어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가까이 가지 마라. 반사가 진행 중일 때 접촉하면 너도 휘말릴 수 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운전자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재빨리 나를 차로 이끌었다. 가야 한다. 경찰이 오면 설명하기 곤란해져.
차는 다시 시동을 걸고 현장을 떠났다. 뒷유리창을 통해 나는 강태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손목의 붉은 점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어떤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영원히 남을 것임을 알았다. 합천 해인사의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았다. 나는 사찰 객실 창가에 서서 멀리 하늘과 산이 맞닿은 곳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사흘이 지났다. 그날 밤 고속도로에서 강태윤에게 반사수를 시전한 후 우리는 그를 다시 본 적이 없었다. 죽 좀 먹어라. 어머니가 흰죽 한 그릇을 들고 오셨다. 위에는 구기자 몇 알이 떠 있었다. 안색이 아직도 안 좋아. 나는 그릇을 받아들었다. 손목의 붉은 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피부 아래에서는 가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가 깊은 곳에서 발버둥 치는 것 같았다. 엄마, 강태윤, 죽었을까요? 이 질문은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맴돌았다. 어머니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사술이 반사되면 가벼우면 중상이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그 애는 그동안 온갖 악행을 저질렀으니 이건 인과응보다. 나는 죽을 휘저었다. 식욕이 없었다. 기억이 결혼식 날로 돌아갔다. 강태윤은 멋진 양복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내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때 그의 눈에는 정말 사랑이 담겨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였을까? 그만 생각해라. 어머니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오늘 사부님께서 내 기맥, 피막을 살펴보고 강씨 집안에 사술이 남았는지 확인해 주실 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죽을 몇 숟가락 넘겼다. 그때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송민희 씨 되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다. 여기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혹시 강태윤 씨를 아십니까? 손가락이 확 움츠러들었다. 죽 그릇을 놓칠 뻔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는데요? 강 선생님께서 어젯밤 교통사고로 저희 병원에 실려오셨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휴대폰에 송민희 씨 번호가 긴급 연락처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슨 일이냐? 강태윤, 교통사고래요. 병원에 있대요. 내 목소리가 메마르게 나왔다. 저더러 한번 와달래요. 안 된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함정일지 어떻게 알아? 그놈의 패거리들이. 생명이 위독하대요. 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저 가봐야겠어요. 어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내가 같이 가주마. 2시간 후 우리는 서울의 대학병원 중환자실 밖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관을 꽂고 얼굴에 산소호흡기를 쓴 강태윤의 모습이 보였다. 모니터의 곡선이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가족분이십니까? 중년 의사 한 명이 다가왔다. 아내예요.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마음이 따끔거렸다. 법적으로 나는 여전히 그의 아내였다. 의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강 선생님은 뇌내출혈에 다발성 골절, 내장 손상도 있습니다. 현재 생체 신호가 불안정하여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가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요? 강 선생님께 접근하는 모든 의료 장비에 이상이 생깁니다. 의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심전도 모니터는 그분 옆 0.5m 안에서는 작동을 멈추고 수술 도구는 가까이 가면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어머니와 나는 눈빛을 교환했다. 사술 반사의 자녀 영향이었다. 의사 선생님,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제가 들어가서 몇 마디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다. 방호복을 입고 나는 혼자 ICU에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도 그보다 더 은밀한 어떤 냄새를 가리지 못했다. 마치 머리카락 타는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섞인 듯했다.
강태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 한때 잘생겼던 얼굴은 이제 붓고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마르고 터져 피가 맺혀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를 미워하는가? 당연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강태윤. 나는 나지막이 불렀다. 그가 들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기적처럼 그의 눈꺼풀이 몇 번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한때 나를 취하게 했던 그 눈은 이제 핏발이 서고 동공이 풀려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한 줄기 맑은 빛이 스쳐 지나갔다. 산소호흡기 아래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나는 그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해서 잠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강태윤이 힘겹게 손을 들었다. 나는 무심코 뒤로 물러섰지만 그는 그저 산소 마스크를 가리킬 뿐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그의 마스크를 잠시 벗겨주었다. 미안해. 그의 숨소리가 가냘팠다. 처음엔 가짜였어. 나중엔 뭐요? 나는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나중엔 진짜가 되고 싶었어. 그의 눈꺼풀이 감기기 시작했다. 사술이 날 조종했어. 제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툭 떨어졌다. 모니터의 심장 박동선이 일직선으로 변했다.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렸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다. 가족분,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나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나는 복도에 서서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기 충격, 주사. 5분 후 심장 박동이 돌아왔다. 의사가 나와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일단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나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사술이 자신을 조종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의사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가자. 병원을 나서자 햇살이 눈을 아프게 찔렀다. 강태윤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중엔 진짜가 되고 싶었어. 그는 나중에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싶었다는 뜻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해서 그의 마지막 참회마저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걸까? 엄마, 사술이 정말 사람을 조종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술은 사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 하지만 근원은 본인에게 있는 법이다.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강태윤은 어릴 적부터 복수심을 주입받으며 자랐으니 어쩌면 정말로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진짜든 가짜든 다 지난 일이에요. 서울 삼청동의 송월제로 돌아와 나는 며칠간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안채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오셨다. 미니야, 이제 내게 넘겨줘야 할 물건들이 있구나. 어머니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고서, 몇 권과 나침반, 엽전 몇 개, 그리고 그 진운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송씨 집안의 무속유산이다. 어머니가 누렇게 변한 책장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는 네게 배우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지.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 보니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어떤 것들은 잊혀서는 안 되는 거였어. 나는 가장 위에 있는 비망록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는 외할아버지의 단정한 글씨였다. 기운의 도도는 마음을 닦는 데에 있으니 마음이 바르면 기운이 맑아지고 기운이 맑아지면 운명이 길어진다. 배우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더없이 단호했다. 단순히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아 주셨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나는 신간 발표회 단상에 서 있었다. 객석에는 언론사와 독자들이 가득했다. 등 뒤 스크린에는 신간 표지가 떠 있었다. 가면을 벗기다. 나의 주술적 생존기. 제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분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술 사기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함정에 대해서도요. 나는 미소 지으며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동시에 나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방패라는 상담소를 열고 비슷한 경험을 한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과 기초적인 방어술 지도를 하고 있었다. 송 작가님, 한 여기자가 손을 들었다. 전 남편 강태윤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것은 매번 인터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이었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쿵 내려앉았다. 강 선생님은 사고 후 3개월간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난 후 일부 기억을 잃었습니다. 현재는 법적 절차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이미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개과천선하기를 바랍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나는 무대 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인회 테이블 서랍에서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다. 위에는 이름 없이 작은 태극 문양만 그려져 있었다. 경계하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강태윤이 어떤 재활센터 마당에 서 있었다. 1년 전보다 살이 좀 붙었고 눈빛은 평온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 쓰여 있었다. 당신이 날 살려준 거 알아. 고마워.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미니야, 차 왔다. 이제 가야지. 금방 가요. 나는 사진과 쪽지를 가방에 넣고 심호흡을 한 뒤 문 밖의 햇살을 향해 걸어나갔다. 송월제 마당의 늙은 매화나무가 다시 꽃을 피웠다. 나는 나무 아래 앉아 외할아버지의 비망록을 읽고 있었다. 옆에는 상담소 기획안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차 2잔을 들고 와 맞은편에 앉으셨다. 다음 주 강연 준비는 다 됐니?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비망록을 덮었다. 엄마,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어머니가 웃으셨다. 눈가에 주름이 부드럽게 펴졌다. 당연하지. 넌 송씨 집안의 기운뿐만 아니라 송씨 집안의 정신까지 이어받았잖니. 사람을 돕고 또 스스로를 돕는 것.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담장 위에 어른거리는 빛과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1년 전의 악몽은 이미 멀어졌지만 그로 인해 남은 교훈과 힘은 나를 더 먼 미래로 이끌어줄 것이다. 어떤 유산은 잊혀서는 안 되며 어떤 사랑은 영원히 믿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진정한 부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